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장 이필영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포럼을 위해서 귀한 시간 내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는 다양한 아동 이슈를 논의하는 장으로 연 2회 아동복지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19번째를 맞이한 오늘 포럼에서는 포스트 코로나19 아동의 행복한 일상 회복을 시작하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재단은 작년 코로나19가 바꾼 일상 변화와 아동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포럼을 주최한 바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는 포럼이 마냥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곧 일상으로 회복하리라는 기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는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은 코로나19 전후 우리 아이들의 행복 수준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행복한 일상 회복을 위해 정책과 실천 현장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서 아이들과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같이 한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포럼은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발표자만 현장에 참석해 진행하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방송 중입니다. 포럼 진행 중에 궁금하신 점들은 질의응답 링크를 통해 일괄 접수받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 중이신 유튜브 채널 댓글창에 띄워드린 링크 주소에 접속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럼 자료집은 재단 홈페이지 아동복지연구소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포럼이 종료된 후 오늘 촬영 영상은 하이라이트를 중심으로 어린이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공유됩니다. 네, 그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재훈 회장님의 개회사로 포럼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이재훈입니다. 제19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가 주최하는 이 포럼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 이 코로나 시대 특별히 또 안부를 전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닥친 지가 벌써 1년 반이 됐습니다. 아마 금년 말까지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어떤 분들은 내년까지도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계신데 하루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를 진심으로 모두 기원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학교를 못 가고 있는 우리 아동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아동들은 가장 원하는 것이, 하고 싶은 것이 이 동아리 이 친구들,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뛰놀고 마음껏 하고 싶은 것 하는 것, 이것이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또 집에 있으면서 또 공부는 해야 되고 또 이 부모님들과 또 시간을 같이 보내는 그런 상황인데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느끼는, 우리 아동들이 느끼는 코로나 스트레스, 코로나 블루, 아마 이 어른들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상태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은 이 우울증, 또 외로움, 또 이 신체적인 어떤 그 건강상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에서 이른바 그 아이들의 그 행복이라는 것이 점점 그 용어 자체를 쓰기가 힘들 정도로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그걸 잘 극복을 해가면서 이 행복감을 좀 찾고 또 늘려갈 수 있을까, 이것이 큰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도 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그 행복지수 서베이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아이들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은 행복이라는 그런 기준에서 점점 멀어지는 현상을 대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그 19차 아동복지 포럼에서는 이 코로나19 하에서 아동들의 그 일상을 회복하는 그런 문제, 이슈를 한번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제에 관련해서 이화여대 정익중 교수님이 주제 발표를 해주시고, 또 강남대학의 그 강연화 교수님이 좌정을 맡으시면서 이제 토론을 이끌어 가실 텐데,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그 분들이 이 분야에 다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좋은 그런 아이디어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극복되는 것은 정부 또 모든 그 세계의 어떤 그런 연합된 그런 노력이 이제 필요한 것이지만은, 이 코로나 사태 이런 와중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아이들이 좀 더 활발하게, 쾌활하게 또 행복감을 느끼면서 이 일상을 되찾아갈 수 있을까,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이런 주제를 갖고 오늘 포럼을 갖게 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기 참여해 주신 분들이 대면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 아이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나오고, 또 그것이 도출돼서 실천에 옮겨지는, 현장에서 실천되는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께서 본 행사를 축하하는 말씀을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윤혜미입니다. 먼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제19차 복지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오늘 포럼을 준비해 주신 이재훈 회장님과 주제 발표를 해주시는 정익중 교수님, 그리고 아동의 일상회복 방안에 대한 토론을 나누어 주시는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분들께 반가운 인사 말씀 전합니다. 이번 포럼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실시한 아동 행복지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를 전후한 아동의 행복 수준의 변화와 회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함께 논의해 보고자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과 함께 코로나19 시기를 지낸 현장 전문가분들이 직접 생생하게 현장의 이야기와 목소리를 전달해 주신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삶에 끼친 영향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었지만 특히 아동에게, 그 중에서도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의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더욱 가혹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조사한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빈곤 가구의 아동이 비빈곤 가구의 아동보다 행복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아동의 우울과 불안감이 상승했으며 자살 생각 비율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우리 아동의 정신 건강과 삶의 영역 곳곳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상시적 대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은 언제고 우리 아동들에게 다시 찾아올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아동은 성장을 멈추지 않으며 또 계속 성장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뉴노멀의 세상에서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동들의 행복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을 아이들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아동의 행복한 일상 회복을 시작하다 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오늘 포럼이 그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포럼을 진행하시는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국민들 모두가 코로나19로 뒤바뀌어 버린 아동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권리보장원도 어떤 상황에서도 아동이 행복하고 균형 있는 일상을 유지하며 성장해 나가는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제19차 아동복지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코로나19 시기에 아동의 일상 심층 진단과 행복 방안 모색이란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해주실 정익준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자 한국청소년복지학회장이신 정익준 교수님은 우리나라 아동복지 분야 최고 전문 연구자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의 정익중입니다. 오늘 먼저 발표 기회를 만들어 주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재훈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GO가 이런 기초조사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큰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분석을 도와주시고 발표 자료를 함께 만들어주신 어린이재단 이수진 팀장님, 그리고 동명대 정수정 교수님, 그리고 이화여대 유다영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바로 1년 전 비슷한 발표를 하면서 코로나19가 이렇게 길어질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아동복지 학회장으로 발표를 했고요. 오늘은 청소년복지 학회장으로 발표를 합니다. 굉장히 욕심 많은 사람으로 보이실 텐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모이기라도 했는데 이번에는 온라인으로만 진행합니다. 점점 더 온라인 비대면 세상에 익숙해질까 봐 두렵기까지 합니다. 이제 역사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눠야 할 만큼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켰고, 근데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되었고요. 오늘은 그 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는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일상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표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루하루를 꾸준히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곧 인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일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학교를 오래 가지 않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수업이 바뀌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것이 아이들의 행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이번 발표의 주제입니다. 영화에는 반전이 있는데 현실에는 반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대로 아이들의 일상은 무너지고 있고 아이들의 행복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기획 배경,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 및 제언 순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고 있는 표를 보시면요, 이거 뭔가 하실 텐데 앞쪽에 이제 나온 내용이 그 코로나19 전의 그림이고요. 뒤쪽에 나온 그림이 코로나19 이후에 머문 장소를 보는데요. 이 빨간색이 사라진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학교가 사라졌다라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함께 했던 사람이 두 번째 이제 표인데요. 두 번째 표에서 초록색으로 굉장히 길게 나타나 있는 아이들이 친구입니다. 두 번째 이제 친구가 줄어지는 이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코로나19로 학교가 사라지고 친구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른들이 걱정하는 거는 아동 학대, 돌봄 공백, 그리고 교육 격차, 이런 부분들을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학교가 이제 사라지면 도대체 뭐가 문제가 가장 크게 될까 아마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학습 격차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중간이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최고와 최저, 엄청나게 격차가 커지고 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코로나19랑 상관없이 계속 열심히 공부하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아이들, 중간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더 하위층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학교 기능이 학습하고만 관련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학교 학습만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심리 정서적인 문제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코로나19로 잃은 2년이 1년 반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어른들에게는 짧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에게도 짧은 시간이었을까? 이 기간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아주 느린 속도로 가고 있는 아이들의 시간. 그렇지만 아이들의 부정적 영향은 훨씬 더 커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사람 간 접촉이 이제 최소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생활 양식이 됐습니다. 학교는 학습의 장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학습의 장만이 아니라 놀이의 장, 교제의 장, 그리고 돌봄의 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이에게 중요한 사회화의 장이었던 것들이 아이들이 생활의 장이 사라지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학교가 이렇게 중요한 공간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학습만 일어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학습 이외의 다양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진행되는지 몰랐고, 교사 선생님들도 교육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살아남기가 어려울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학교 가는 일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것들이 우리들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아이들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입니다. 여러분들 아이와 하루라도 같이 지내신 분들은 아주 막 힘들어 죽으려고 이렇게 그러실 텐데, 아이들이 학교 가면 좋아하고 학교 안 가면 막 싫어하고 이런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는데요. 오프라인 등교는 감소하고 있고 온라인 등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의 행복 지수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이게 나중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안하고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조사 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했고요. 이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재단이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자기 기입식 조사로 하면 굉장히 쉬운데 타임 다이어리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타임 다이어리 방식이라는 건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24시간을 10분 단위로 쪼개서 조사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거 아이들도 힘들고요, 어른들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해내셨어요.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4에서부터 고2까지 부모를 대상으로 했고, 표본 크기는 1825명 아동과 부모는 1470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했고요. 저소득층을 오버 샘플링 했습니다. 과다 포집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고, 층화 표본 추출법을 사용했고, 작년 10월에서 12월까지 이때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어떤 의미로 어려웠냐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때였어요.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조사업체로부터 연락을 많이 받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던 조사입니다.
한국 리서치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여기 한국 리서치의 뭐 최강선 부장, 송한나 과장님한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게 24시간을 10분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만든 타임 다이어리 방식으로 이제 쪼갠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그냥 조사한 건 아니고요. 그 통계청이나 아동청소년 패널이나 이런 것들 참조해서 기본 생활 분류를 했는데요. 뭐 수면, 식사, 오프라인 학교 수업, 온라인 학교 수업, 학교 수업 외 학습, 스스로 학습, 그리고 교제, 뭐 친구와의 교제, 그리고 자유로운 휴식, 적극적 여가. 적극적 여가는 미디어 이외의 여가 활동을 한 걸 의미하고요. 소극적 여가는 이제 미디어를 중심으로 뭐 TV를 본다거나 뭐 게임을 한다거나 온라인으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제 소극적 여가로 얘기했고, 기타는 뭐 개인 위생이나 그리고 이게 제일 많은 거는 이동 시간입니다. 뭐 학원 같은 것들은 다니기 때문에 이동 시간 같은 것들이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때 결과를 보여드릴 때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측정 도구인데요. 이거는 뭐 저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들을 이제 사용했습니다. 아마 연구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제일 많이 이제 아는 우울불안, 공격성. 요거는 CBCL이라는 요거를 사용을 했고 13문항, 19문항 이렇게 해서 3점 척도로 이제 조사를 했고요. 스트레스 문항도 조사를 했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외로움, 그리고 걱정, 자살 생각, 자살 계획, 자살 시도, 좀 안타깝지만 그런 무서운 것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주관적 건강 상태, 그리고 주관적 학업 성적 이런 것들 이제 조사를 했고요. 이게 심리 정서 발달 산물로 이제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행복감을 전혀 행복하지 못하다에서 매우 행복하다 이렇게 10점 척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와의 관계인데요. 이거는 그 보호자의 상호작용, 이건 뭐냐면 주로 이제 대화를 많이 하느냐 여부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학업 지원은 문항이 저는 공부를 강요하는 문항도 몇 문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한번 조금 이따 결과를 짠하고 한번 보시죠. 세 번째는 정서 지원은 아이들과 대화에서 수용과 이해, 뭐 이런 부모로서 반드시 해줘야 되는 그런 정서적인 지원과 관련된 문항이라서 뭐 상호작용이나 정서 지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모와의 활동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방임, 저희가 그 지난번 그 아동복지 포럼에서는 저희가 방임과 정서 학대는 조사를 했는데 신체 학대는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코로나19로 힘든데 뭐 신체 학대까지 이렇게 조사하면 더 힘들게 하지 않냐, 조사하면서도 또 힘들게 하지 않겠냐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지금 뭐 엄청나게 학대가 늘어나고 있고 학대 문제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조사를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방임,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이게 다 조사를 했고요. 빈곤 가구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버 샘플링하는 과정에서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약간 오버 샘플링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석 자료는요. 저희가 이번에 조사한 게 2020년 아동 생활 조사입니다. 3번에 있는 건데 이것만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면 뭐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아마 상상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2017년에도 아동 생활 시간 조사를 처음으로 했어요. 이때 어린이재단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생활 시간을 조사한 뭐 최초이고 이것 이후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게 2020년 아동 생활 실태 조사. 결과물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7월 달에 보고서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또 잘 좀 읽어주시고 많이 인용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그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5년에 한 번씩 종합 실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박세경 실장님도 와 계시는데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아동 종합 실태 조사 유정희 박사님이 이제 하셨는데 이 조사를 가지고 2017년, 2018년 자료는 코로나19 이전 자료라고 생각하시고 2020년은 코로나19 이후 자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설문조사와 그리고 생활 일지 타임 다이어리 방식으로 동시에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 시간 양으로도 조사를 하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시간을 소요했는지, 예를 들어서 공부 시간은 몇 시간인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조사를 했고, 여기 또 굉장히 훌륭한 분석을 또 했는데 시간대별로 이제 시퀀스 분석인데, 이거는 뭐냐면 각각의 시간을 어떤 행동으로 하고 있는지를,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4시에 만약에 학교에서 돌아온다고 하면 4시부터 아이들이 뭘 하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이거 또 저만 궁금한가요? 아이들이 뭐 밥을 먼저 먹는지, 아니면 학원을 가는지, 아니면 낮잠을 자는지, 이런 것들 시퀀스 분석이라고 해서 배열 분석이라고 하는데, 시간대별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행동뿐만 아니라요, 그때 어느 장소에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과 함께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이 배열 분석이 되겠습니다. 시퀀스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R로, 스테타로도 할 수 있는데 R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그 조사한 내용 중에 이제 그 중요한 기초 자료인데요. 저희가 생활 시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가 좋은 건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기준이 있는 게 4가지입니다. 수면 시간, 공부 시간, 미디어 시간, 운동 시간. 이거는 국제적으로 권장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 정도면 아이들 발달이나 아동 권리에 적합하겠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근거해서 수면 시간은 과소과다가 있고 공부 시간도 과소과다가 있는데, 수면 시간은 과소보다는 과다가 더 문제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공부는 과다보다는 과소가 문제인 경우가 많았고, 뭐 우리나라 상황을 뭐 이게 대변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미디어와 운동은, 미디어는 권장과 과다만 존재하고 과소라는 게 없고요. 그냥 권장이 2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그렇고, 운동은 권장은 1시간 이상. 뭐 이것도 과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권장 시간은 1시간 이상이고 과소는 1시간 미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권장에 해당하는 게 많을수록 일상이 균형되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이렇게 균형되는 경우에 아동의 행복감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동 행복 지수라고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회장님이 장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멋진 표현을 주셨는데, 이 아동 행복 지수가, 그러니까 권장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아동 생활 시간을 권장 기준에 맞추면 맞출수록, 그래 일상이 균형됐고 인상이 균형될수록 아동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따라서 아동 행복 지수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장 시간 대비 과단지 과소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전후에 뭐 2018년과 2020년에서 어떻게 이제 바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했고, 그러니까 뭐 우울은 달라졌는지, 뭐 자아존중감은 달라졌는지, 뭐 공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모든 그 발달, 사회적 발달 상황 이런 것들을 확인했고요. 아동 행복 지수, 요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권장 생활 시간, 요거를 가지고 2017년 자료와 2020년 자료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요때 이제 조사가 힘들었던 이유가 오프라인으로 등교한 날과 온라인으로 등교한 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날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미등교한 날, 주말 이렇게 해서 3가지 카테고리로 저희가 조사를 했고, 이거를 빈곤과 비빈곤으로 나눠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 행복 지수, 아까 전에 얘기한 권장 생활 시간과 관련된 거 요거 했고, 그리고 더 취약한 아이들, 빈곤한 아이들이나 아니면 가족 형태로 조성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에게 더 취약한지 안 한지 이런 것들 확인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시퀀스 분석에 배열 분석에서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어떤 일상을 보이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했습니다. 먼저 인구 통계학적 특성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아동은 1,828명, 보호자는 1,470명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성별로는 뭐 거의 반반이고요. 학교 급 차원에서는 3분의 1 정도씩. 근데 고등학생이 좀 적었습니다. 그때 이제 고3은 할 수가 없었어요. 뭐 고3 거의 저희가 그때 이제 수능 볼 때여서 그렇게 했고, 지역 크기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인데 읍면만 조금 적은 비율로 이렇게 됐고, 그리고 빈곤 비빈곤은
빈곤을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오버 샘플링, 그러니까 과다 샘플링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한부모 가정과 조성 가정도 오버 샘플링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뭐 살기 어려워진 안타까운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2018년 아동 종합 실태 조사와 2020년 조사를 비교를 해서 코로나 전후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먼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게 2018년, 뒤에 게 2020년입니다. 초록색이 2020년이다. 보세요. 우울 불안 높고요, 공격성 높고요, 스트레스 높아요. 부정적인 정서가 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코로나19 전후 뭐 다른 차이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코로나19가 이렇게 아이들의 심리정신적인 측면을 이렇게 많이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외로움도 커지고 있고 걱정도 커지고 있고 주관적 건강 상태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좀 굉장히 이제 슬프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심하게 자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살 계획을 하고 있는지 자살 시도를 했는지, 요거가 최소 2배에서 최대 9배까지 이렇게 올라간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극단적인 그러니까 심리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살과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하고 있어서 너무 걱정스러워요. 주변에 있는 아이들 잘 좀 다독여 주세요. 즉 사인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자식이든지 조카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주변의 학생이든지 아이들이 낯빛이 어두우면, 낯빛도 요즘에 잘 안 보여요. 얼굴 가리고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눈을 보면 또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관적 학업 성적을 보시면요, 2018년은 회색으로 되어 있고요, 2020년 자료는 다양한 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다 나빠졌어요. 아이들 스스로도 나는 공부를 잘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로도 그렇고 국어 성적, 수학 성적, 영어 성적이 다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스스로의 생각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객관적인 성적 차원에서는 제가 보기엔 뭐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저는 존재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호자의 태도 측면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거는 방임 문항이고, 두 번째 거는 신체 학대 문항이고, 세 번째 거는 정서 학대 문항입니다. 다 증가했습니다. 방임도 신체 학대도 정서 학대도 다 증가했습니다. 뭐 큰 수준은 아니지만 여하튼 다 증가한 모습을 보여서 부모들의 태도도 많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저희는 일상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시간별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균형생활, 충족, 영역, 아까 전에 수면, 공부, 미디어, 운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중심으로 하니까 2017년 자료와 2020년 자료를 이제 비교했습니다. 생활시간 조사를 비교한 거예요. 보시면 수면 시간 늘었어요. 뭐 이건 좋은 사인입니다. 그리고 공부 시간 줄었어요. 이것도 좋은 사인이에요. 근데 미디어가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근데 이제 수면 시간도 나중에 이제 뭐 확인하실 수가 있겠지만 늘긴 했지만 수면의 질은 더 나빠졌다. 12시 이후에 수면하는 경우들도 많아지고 뭐 이런 식의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장소 측면에서는 집에 보내는 시간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뭐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집이나 뭐 다른 학원이나 독서실을 이렇게 갔겠죠. 그러니까 집이나 학원, 독서실에 머무는 비율이 커졌는데, 그러니까 그럼 집에 머무르면 행복이 떨어지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금 이따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네, 함께한 사람들을 보시면요, 혼자 있었다는 비율이 꽤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돌봄의 공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부모님과 지낸다, 형제자매와 지낸다, 이런 경우는 늘어난 것으로. 요것도 회색은 2017년, 초록색은 2020년을 비교를 하는데요. 뭐 보시면 혼자 보내고 부모님과 형제자매와 보내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친구와 보내거나 아니면 선생님과 보내는 시간은 줄어든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균형 생활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요. 수면이나 공부는 권장이 늘었어요. 권장이 이렇게 초록색입니다. 요 과다는 약간 노란색에 해당하고요. 과소는 파란색에 이렇게 해당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2017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수면 시간, 공부 시간, 미디어 시간, 운동 시간 이렇게 측면에서 살펴보면 수면과 공부는 권장 시간이 늘었어요. 근데 미디어는 과다 시간이 늘었고요. 운동은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제 그 일상이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는요. 균형 생활 영역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공부, 수면, 미디어, 운동 4가지 영역에서 다 충족하면 4점. 그리고 하나도 충족하지 않으면 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점이 4.9%예요. 뭐 이거는 뭐 그렇게 놀라운 게 아닌데 다 충족하는 게 1.1%예요. 이게 뭔가요? 이렇게 균형 생활로 살고 있는 아이들이 오류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적은 거고 이게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코로나19 전과 후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이런 측면은.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거 크게 따져서는 최악과 최선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전반적인 경향성을 따지면 상하로 이렇게 나눴거든요. 상하라는 게 뭐냐면 과반 이상은 상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3, 4 영역에서 균형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2개나 1개나 전혀 하지 않는 아이들은 하라고 해서 과반 미만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상하를 나눠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보니까 균형을 잡혀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비중이 12.7%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아동 중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코로나19와 상관없이 굉장히 불균형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과 2020년을 비교해 봤어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얘기했죠. 상하로 나눴을 때는 2017년 자료에는 이 상에 해당하는 아까 전에 3개, 4개 균형 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비중이 15.2%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 2020년 코로나19 이후에는 12.7%로 나와서 더 떨어지고 있다. 이거를 그냥 개수 측면에서 보니까 2017년에 균형 생활 충족하고 있는 영역이 1.73이었어요. 하나에서 2개 이제 사이 여기에 있는데 2020년도 비슷하긴 한데 하여튼 좀 떨어진 것들을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더 불리하냐 이런 것들 보시면 위에 줄이 오프라인 등교한 날이고요. 그리고 밑에 줄이 온라인 등교한 날입니다. 그리고 노란 거는 비빈곤, 그리고 파란 거는 빈곤입니다. 한번 보시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딴 거는 뭐 비슷비슷하거나 그냥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학원 같은 경우에 당연히 빈곤하지 않은 아이들이 많이 가겠죠. 학원 독서실 이런 건 당연하잖아요. 그건 말고 학원 독서실 말고 스스로 학습하거나 게임하는 거 한번 보세요. 비빈곤하는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요. 오프라인 등교하나 온라인 등교하나 게임하는 비율도 오프라인 할 때나 온라인 등교할 때나 다 비빈곤한 아이들이 적게 합니다. 빈곤한 아이들이 많이 해요. 그 차이가 더 큰 때가 온라인으로 등교한 날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막대 그래프 때문에 약간 착시 현상이 있는데 온라인 등교한 날이 훨씬 더 차이가 큰 숫자를 보시면 더 차이가 크다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표를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요 한번 보시면은 이건 뭐냐면 오프라인 한 날과 온라인 한 날의 시간 차이를 본 거예요. 온라인 쪽에 있으면 온라인 한 날이 그 시간이 더 길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오프라인 쪽에 있으면 오프라인 한 날이 그 시간이 길었다는. 당연히 학교 수업은 어느 날이 길겠어요? 또 주무시고 계신 분이 계실까 봐 당연히
오프라인에 학교 수업이 있는 데가 많겠죠. 이 학교 수업이 있는 걸 보시면 학교 수업에 많은 시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온라인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뭐 큰 차이가 거의 대부분 온라인 때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잘게 쪼개서 쓰고 있는 거죠. 온라인 할 때.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 스스로 학습이나 교재나 적극적 교재나 여가나 휴식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 수업에서 다 가능했었던 거예요. 학교에 다닐 때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온라인에서 다 쪼개서 하니까 이렇게 온라인 쪽에서 더 많아 보이는 이렇게 시간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소극적 여가 시간, 아까 전에 뭐라 했죠? 소극적 여가 시간이? 소극적 여가 시간이 그 미디어를 활용하는 시간이었죠. 미디어를 활용하는 조선 가정에서 훨씬 더 높은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집에서 아이들이 보내면 불행해지나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빈곤한 가정이고 빈곤하지 않은 가정도 마찬가지의 결과였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 상호작용이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높은 집단과 중간 집단과 하위 집단을 보셨어요. 어떤가요? 상호작용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행복감이 높았고요. 상호작용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균형생활 충족도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일상과 행복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업적 지원도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학업적 지원에 이제 공부를 강요하는 것과 관련돼서 조금 그런 문항들 한두 문항 끼어 있어가지고 요거는 반대로 나타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것도 학업적 지원이 높으면 높을수록 행복감도 높고 이건 빈곤 가정이지만 비빈곤 가정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균형 생활 맞추는 것도 학업적 지원이 높은 부모가 학업적 지원을 높게 하면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적 지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가정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어요. 여기 인터뷰 한번 보세요. 인터뷰는 직접 아이들과 만나는 거를 했는데 아이들 초등학생하고 공부 얘기야만 하는 그런 부모, 공부 이외의 얘기를 하는 부모 누가 더 행복하겠나요? 당연히 공부 이외의 얘기를 나누는 아이들이 훨씬 더 질적으로 좋은 대화하고 교감을 할 수 있는 이것도 중학생도 너 하고 싶은 거 해. 하려면 하는 거고 말려면 마. 넌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있고 경청하고 지지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길게 생활하면 힘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상의 불균형과 아동 행복 이거 계속 이어지는 건데요. 아까 전에 생활 시간 균형이 높은 집단에서 뭐 여러분들 상상하실 수 있겠죠? 자아 존중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고요. 그리고 우울 불안과 공격성, 스트레스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균형 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정서 발달하고 밀접하게 연결된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호자의 상호작용도 마찬가지예요. 보호자의 상호작용이 그 생활 균형이 잘 되는 아이들, 아까 전에 그 생활 균형 얘기 말씀드렸죠? 4개까지 있을 수 있고 3개, 4개 충족하는 아이들인 경우에 상호작용도 높고 학업 지원도 높고 정서적 지원도 높고 그렇지만 부모와의 거리감이라든지 학대 방임 이런 것들은 더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 충족 영역이 0개인 것부터 4개까지 있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졌어요. 뭐 꼭 이게 직선은 아니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이제 나타났고요. 이거를 빈곤하고 관련을 해봤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표인데 기본적으로 비빈곤한 아이들이 행복감이 높았어요. 지금 이게 이 표가 행복감과 관련된 그런 표인데 위에 2개가 비빈곤한 아이들 중에서 균형생활 충족 영역이 상인 집단과 하인 집단이고요. 밑에 2개가 빈곤한 아이들 중에서 균형생활이
충족된 것들이 상인 아이들과 하인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비빈곤한 아이들 중에서 균형 생활을 충족을 많이 하고 있는 아이들이 행복감이 가장 높고, 비빈곤한 아이들 중에서 균형 생활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에서 행복감이 가장 낮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5분 남았다고 하네요. 내가 시간 잘 맞춰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빈곤한 아이들 중에서도 균형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이 비빈곤한 아이들 중에서 균형 생활을 못하고 있는 아이들보다 행복감이 높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그거는 뛰어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빈곤과 비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대신 다행인 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극복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꼭 보셔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시퀀스 분석이에요. 배열 분석을 한 건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요. 오프라인 등교한 날부터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등교한 날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맨 위에 줄이 뭐냐면 약간 균형 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그림이에요. 보시면 굉장히 다양해요. 아이들의 생활이. 학교, 학원을 가기도 하고, 여가를 하기도 하고, 휴식을 하기도 하고, 식사를 하기도 하고, 혼자 공부를 하기도 하고, 미디어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수면은 다 똑같잖아요. 이렇게 다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줄은 뭐냐면요, 가장 균형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회색이에요. 이 회색이 뭐냐면 미디어입니다. 밥 먹지 않으면 미디어예요. 아직 안타깝죠. 이런 모습이고, 중간인 게 이제 평균적인 아이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등학생의 근본 평균적인 모습. 중등을 한번 볼게요. 중등도 균형 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학교, 교외 생활, 학원, 휴식, 식사, 미디어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중학생들도 미디어 아니면 식사예요. 균형하지 않는 아이들은.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고등학생은 더합니다. 고등학생은 학원 아니면 미디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온라인 등교한 날이에요. 온라인 등교한 날도 지금 마찬가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균형 생활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많이 바뀌어요. 그렇지만 균형 생활하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은 미디어 아니면 식사. 중학생들도 마찬가지, 고등학생도 마찬가지.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참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건 뭐냐면 저희가 그래서 온라인 등교한 날, 오프라인 등교한 날, 미등교한 날의 행복감을 봤어요. 오프라인 등교한 날이 그래도 행복감이 제일 높았어요. 그리고 균형생활 충족도 제일 많이 했어요. 학교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저희 17차 포럼이었어요. 17차 포럼을 했고, 이번에 이제 19차인데, 그때도 일상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더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숨막히는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울, 자살과 관련된 건 저는 너무 걱정스럽고요. 보호자의 방임과 학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일상생활도 무너지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저는 익숙해질까 봐 걱정입니다. 그리고 더 취약한 가정, 빈곤 가정과 조성 가정에서는 더 어려움을 보이고 있었고, 미디어의 의존성 같은 것들이 높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균형을 회복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었어요. 그 시퀀스 분석에서, 배열 분석에서 보셨지만, 다양한 활동을 하는 아이들과 미디어와 식사 이외에 다른 활동이 없는 아이들은 너무너무 다를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무채색, 그게 단조로운 생활에서 무지갯빛의 다양한
빛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이런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학교 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교를 가야 할 것 같아요. 1년이란 기간이 굉장히 짧아 보이지만 아동기의 1년은 굉장히 큽니다. 이 힘든 재난의 시기에 보호받은 경험은 위기가 아니라 성장과 극복의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그에 결맞게 대우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방역 당국 제가 등교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막 기절할 것 같은데 등교를 기반으로 해서 방역 수칙을 다시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코로나19가 창궐한 나라에서도 학교는 가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만원 버스를 타고 만원 지하철을 타고 회사를 가는 게 위험한가요? 아이들이 걸어서 학교 가는 게 위험할까요? 저는 학교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학교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근데 학교가 학습의 공간만은 아니라 놀이와 돌봄과 교제의 공간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교사 중에 혹시 학습만, 나는 교육만 하겠다, 그런 고집을 하시는 분들은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학교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재난은 우리에게 위기를 주지만 다음 재난을 준비하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게 하는데 필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코로나19가 언젠가 누그러지겠지만 아이들에게 남긴 생채기는 계속 남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예전에 대공황이나 대기근이 아이들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도 이 코로나19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살펴야 될 것 같고, 이런 연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맞춤형 처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의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아주 촘촘히 심층적으로 들여다본 연구 발표였습니다. 이 특별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학교 가는 평범한 일상의 회복이 우리 아이들의 행복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정육준 교수님의 얘들아 학교 가자라는 마지막 멘트가 마음에 남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정육준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2부를 위한 장례 정리를 위해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